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금 소비자 물가가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환호감은 더욱더 커졌고요. 이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이 밤 사이에 발표된 고용 지표죠.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상당히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 시점으로서는 물가보다는 고용 잡기가 우선이다라는 결과값이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바로 3대 지수 흐름 바로 파악을 해보시죠.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 3대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결과적으로 1.36% 올라갔고요. 또 나스닥은 0.72%, 이어서 S&P 500은 0.85% 올라섰습니다. 그간 이번 주의 흐름을 보자면 3대 지수가 다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그간은 이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나스닥이 조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밤 사이에는 다우지수가 보다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그간 급등했었던 오라클과 브로드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나오면서 나스닥은 상방이 제한됐고요. 무엇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재 시장을 더욱더 강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다우지수가 밤사이엔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환매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이어서 밤사이 시장을 움직인 마켓무버 이슈 첫 번째는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였는데요. 9월 FOMC를 향한 마지막 허들이다라고 외신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허들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절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끈적하기는 하지만 그게 금리 인하를 방해할 수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두 가지로 나뉘죠. 가장 큰 전체 헤드라인 지수, 이거는요. 우선 연간 기준으로는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를 살짝 상회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연준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월간보다는 연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연간 기준이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점을 더 주목했고요. 근원 CPI,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CPI의 경우에는 연간과 월간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반면에 고용지표는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내, 그러니까 2021년 10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6만 3천 건이 나왔고요. 예상치 23만 5천 건에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현재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2주 이상,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실업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도 여전히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용 잡기가 우선이다.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단행될 확률 아직까지 계속해서 100%고요. 이 25bp 인하 확률이 현재로서는 90% 이상입니다. 또 3회 인하, 그러니까 연내에 75bp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77.3%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5.5% 급등했고요. 또 낸드 가격 전망이 계속해서 좀 높게 유지가 될 것이란 보고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밤 사이에 또다시 7%대 강세 보였는데 잠시 후에 바로 뒤에서 히트맵 통해서 자금 흐름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S&P 500 기준으로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간 빅테크들 사이에서 개별주 장세가 여전히 뚜렷합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6% 결과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네바다에서 로보택시 시험운행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됐고요. 또 FSD 관련 호환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일부 해결됐다는 소식. 무엇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요즘이죠. 이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 자동차의 대부분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인들도
할부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 금리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는 편이고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상당히 이런 자동차 구매 관련 부분들이 금리 쪽에서 많이 좀 완화가 되겠죠. 또 전기차는 대체로 동급의 내연기관차에 대비해서 고가입니다. 따라서 소비 심리가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편이라는 점도 테슬라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다음으로 바로 만나볼 종목이 바로 현재 이 애플인데요. 1.43% 올랐습니다. 워낙 신제품 발표 이후로 급락이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약간의 되돌림이 현재 유입이 된 상황이고요. 이어서 애플, 이어서 구글은 0.48% 올라섰습니다. 유튜브가 첫 NFL, 이 미식 축구 경기죠. 이걸 중계한다는 소식에 상승 흐름 보였고요. 또 엔비디아는요, 약간의 이 등락권에서 보합권 움직임이 좀 관측이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0.15% 하락했는데요. 먼저 호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D.A. 데이비슨이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또 목표가를 $210로 제시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좀 잘 가다가 장 중반 들어서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AI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자체 칩으로 조금씩 좀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락한 엔비디아고요. 이어서 아마존은 현재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살짝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0.17% 하락했는데 이 밤사이에 모건 스탠리가 아마존을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오라클과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대두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점유율 둔화 우려감이 시장에는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시자면 이 마이크론이 밤사이에 또 7%가량 상승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샌드 플래시 이 CEO가 앞으로 2026년에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 때문에 낸드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을 받았고요. 또 시티은행의 이 목표가 상향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오늘은 넷플릭스가 3.59% 꽤 급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현재 인수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때문에 스트리밍 산업 경쟁자로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강하게 하락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밤사이에 나온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에 발표가 된 거고요. 또 이제 고용에 비해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하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먼저 이 연간 CPI 상승률 추이를 보시자면요. 이 현재 가장 진한 파란색 선이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전체 CPI고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하늘색 선이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또 이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입니다. 자, 보시자면요. 현재 큰 폭으로 이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최근 들어서 2025년 초에 비해서는 관세 영향에 비해서 그닥 높지 않다는 점, 어제 PPI에 이어서 이 도매 물가에 이어서 CPI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자면요, 이 근원 CPI 상승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에너지와 식료품은 계절적인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한 근원 CPI를 연준은 더 우선시 보고 있습니다. 이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비와 전년비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이 헤드라인 CPI, 이게 전월비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시장이 막 눈에 띄게 뭔가 걱정할 정도로 상회를 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약간의 이런 CPI 상승이 헤드라인 쪽에서는 확인이 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bp보다는 25bp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조금 더 뚜렷해졌고요. 이어서 이번 CPI가 조금 강하게 나온 이유는 주거비와 또 이어서 식품비, 에너지, 그러니까 계절적,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큰 그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질적으로 파고들었을 때에는 미국의 물가 불안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고용 불안이 현재 더 중차대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CPI였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와 의류 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만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황까지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기술주 가운데서 사실 이번 주의 주인공이었던 오라클 43%의 폭등을 뒤로하고 6% 약세권에서 흐름을 마쳤습니다. 자, 크게 상승한 이후에 오라클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투자 의견이라던가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장에서는 잠깐 숨을 골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오라클 6.23%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오라클과 함께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같이 내려갑니다. 상승폭을 반납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사실 시장의 평가는 아직까지 좋습니다만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브로드컴이 2% 넘게 밀렸습니다. 어제장 그나마 이 세 종목 중에서도 9% 넘게 크게 올랐던 종목인 만큼 더 많이 내렸는데요. 3% 가까운 내림세 포착이 됐고요. AMD도 0.11%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AMD 쪽으로는 투자 리포트, 하향 리포트가 좀 제시가 됐고 엔비디아 0.08%의 약세권에서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기술주 조금 더 살펴보시면 팔란티어도 어제 같이 올랐었죠. 오늘은 밀렸는데요. 1.43%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래도 개별 소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손포와 파트너십을 확대를 하면서 연간 1,000만 달러 수준의 재정적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보시면 6%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쪽으로는 호주에서의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계획도 발표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M7 종목 가운데서 그래도 안정적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의 리스크는 크게 늘지 않았다라고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리포트들 제시됐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바바가 8%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4조 원대 전환사채 발행인데요. 거의 이 부분이 32억 달러 규모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에서 이 부분을 투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클라우드 사업, 클라우드 인프라 쪽으로는 박차를 가하는 알리바바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스트래티지는 최근에 S&P 500 지수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특징주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한계가 부각되고 있다. 암호화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한계를 시장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0.13% 내림세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어제 전해드린 이슈가 바로 9,000명 감원 소식이었는데요. 전 직원 사무실로 복귀를 해라라는 재택근무 종료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혁신을 도모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개별 합의를 통해서 그러나 재택이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조건이 붙다 보니 0.13%의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넷플릭스도 3% 넘게 밀렸습니다. 최근 최고 제품 책임자죠. CPO라고 부르는데 유니스킴의 퇴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사실 지난해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이고 최근에는 그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해가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입니다. 마이크론이 7% 넘게 올라갑니다. AI 수요 확대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150달러 선에서 175달러로 상향하는 투자 리포트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 체크해 보시죠. 이 국제유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오르나 싶더니 밤사이에 2.25%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밤사이에 나왔던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가 다시 한번 국제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이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 원유 공급 과잉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 62달러 선 현재 위태롭게 지켜내고 있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1,390원 밑에서 소폭 약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밤사이에 달러는 약달러가 소폭 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소 위축됐기 때문이고요. 그 흐름은 비트코인에서도 나타납니다. 비트코인 0.7% 상승하면서 11만 4천 달러 선을 또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증가함과 동시에 이 전일 비트코인 ETF로 7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기대감 안고 상승을 보였고요. 이어서 금은 마찬가지로 상당히 역사적 최고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살짝 맨 윗단에 부딪히면서 되돌림이 약간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여전히 3,675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은 오늘도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10년물이 그래도 더 유의미한 폭으로 내렸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미국채 10년물 장중에는요 4.0%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간의 되돌림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단기채도 되돌림이 살짝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나온 경제 지표 앞에서 CPI 좀 자세하게 봐드렸지만요. 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 상승률은 대체적으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이게 근원치는 완전히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이 전체 헤드라인,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까지 포함시킨 전체 CPI는 월간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살짝 넘어섰지만요. 연준은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 말인즉슨 단기 변동성이 큰 월간 대비보다는 이 연간 대비 상승률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본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월간은 살짝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또 이게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큰 영향이 없었던 거고요. 이건 앞으로도 이 CPI와 PPI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죠. 이 고용 지표인데 역시나 둔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1년 이후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4주 이동평균 건수 역시 24만 500건으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 주요 발언을 보자면 현대차 CEO 발언이 좀 상당히 블룸버그 메인에 걸렸습니다. 이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이 현재 최근 급습 사건 이후로 지연되고 있다라고 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이 더 필요한데 앞으로 2, 3개월 안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현대차와 관련 LG 에너지솔루션 주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현지 연결해서 조금 더 시장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죠. 기다렸던 만큼 시장이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는 현재 어떤가요? 네, 이번 8월 소비자 물가를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2.9% 오르면서 전달과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주거비와 식품,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는데요. 특히 휘발유 가격이 1.9% 급등했고 호텔 숙박료와 중고차 가격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번 수치가 시장 예상치와 거의 일치했다는 겁니다. 근원 CPI, 즉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전년 대비 3.1%, 전월 대비 0.3% 오르며 모두 예상치와 같았습니다. 이는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시장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플레이션 평가는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과도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이 일부 상품 가격을 계속 자극하고 있고 서비스 비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더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관세의 영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제 다음 주 연준 FOMC 전에 나올 지표들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의 전망은 좀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시장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CPI는 연준의 정책 방향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연준은 계획대로 완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자체보다도 최근 빠르게 식고 있는 고용 시장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점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3천 건으로 거의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연준이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 책무를 동시에 갖고 있는 만큼 현재는 고용 둔화 대응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로막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확고합니다. 패드와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이고요. 비컷 가능성도 5%가량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컷 가능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9월과 달리 금리가 중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긴급 조치를 내릴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금리 인하 비컷 가능성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 인하가 거의 확정시되는 상황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관세 문제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튼이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에게 이 무역 협정을 수용하라라고 압박하고 나섰죠. 네, 너트릭 미국 상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한 건 사실상 협정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인상된 관세를 감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7월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규모와 방식 그리고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남아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긴 합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의 태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합의에 서명했고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로 미국과 이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세부 조건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싫어하는 대로 만약 협정이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지금의 15%에서 원래 수준인 25%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압박은 단순한 무역 현안이 아니라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산업 전략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처럼 투자에 대한 이익을 나누고 또 미국에 재투자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관세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역협정 아직까지는 또 25% 관세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들 잠시 후 머스너5에서 살펴보시죠. 머스너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5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생산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이 2.9% 전년 대비 상승하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과 부합했습니다. 7, 8월 고용이 안 좋았죠. 여기에 이제 물가까지 다소 높은 수준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번 달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더욱더 확실시 되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시장 전망치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 침체 징후까지 또 한 번 나타나면서 17일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해졌습니다. 노동부는 11일 전년 대비 8월 CPI가 2.9%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망한 예측치 2.9%에 부합했습니다. 지난달과 대비했을 때는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적 변동이 심한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대비 3.1% 상승하며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고착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CPI 발표가 끈적한 물가 상승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는데요. 연준은 적정 물가 상승률을 2%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금리 등을 조정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2.7%를 기록하는 등 다소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고용시장 둔화와 맞물려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고율 관세가 향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우려를 일축하며 인플레이션은 전혀 없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8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1% 하락하면서 7월에 0.7% 상승해서 크게 둔화됐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관세 여파가 본격 반영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11일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만 7천 건 증가한 26만 3천 건으로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발표된 이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상승분이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인 2만 2천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7일 FOMC가 금리를 0.2%, 0.25%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 투자 전략가는 블룸버그 통신에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다소 높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며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도 물가 상승은 예상 수준이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훨씬 높다며 0.25%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 소식인데요. 관세 여파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기존보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이 기준금리를 포함한 3대 정책 금리를 모두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에 근접을 하면서 시장 예상대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현지 시간 11일 프랑크푸르트 본사에서 열린 통화정책 이사회 직후 예금금리 2.00%, 기준금리 2.15%, 한계 대출금리 2.40%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 동결입니다. 시장은 이미 99%의 확률로 동결을 예상했는데요. 20위는 이 성명을 통해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했고 전망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로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목표치에 거의 맞춰졌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특정 금리 경로를 미리 약속하지 않고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매 회의마다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2%로 상향 조정하며 내수 시장과 고용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마존이 이어서 소비자용 AR 글래스 안경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기존의 메타의 오라이언과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착용형 컴퓨팅 시장 경쟁이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소비자용 증강현실 AI 안경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메타와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아마존은 내부 프로젝트명 제이호크를 통해 한쪽 눈의 풀컬러 디스플레이와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가 탑재된 AR 안경을 개발 중입니다. 출시 시점은 오는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물류 전용 모델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멜리아라는 이름의 배송 기사용 안경은 화면에 배송지와 분류 정보를 띄워주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르면 2026년 2분기부터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생산 물량은 약 10만 대 수준입니다. 메타는 이미 지난해 양쪽 눈에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오라이언을 공개했고 이번 달 예정된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는 한쪽 눈만 화면을 구현하는 하이퍼노바 모델 발표가 유력합니다. 업계에서는 가격이 약 $80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진입이 AR 안경을 단순한 실업 단계에서 실전 경쟁 단계로 끌어올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소비자용 기기는 아마존 알렉사 기반의 쇼핑 미디어 기능과 결합해 메타의 AI 스마트 글래스와 맞붙을 전망이고 물류 전용 안경은 배송 효율을 높이면서 현장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가 호주 전역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그것도 초대형입니다. 이 부분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4.5기가와트급이고 그리드 포밍 에너지 저장 장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서서 이 핵심 인프라 사업에도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테슬라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호주에서 ESS 운영 계획을 밝혔는데요. 2026년 말까지 약 4.5기가와트, 저장 용량 기준으로는 12가와트 규모의 그리드 포밍 배터리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목표입니다. 테슬라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총괄 요제프 타디치는 이 수치가 이후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호주 전역에서 개발, 승인, 건설 단계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메가팩 기술이 핵심으로 적용됩니다. 그리드 포밍 에너지 저장 장치는 단순한 전력 저장을 넘어서 전압과 주파수까지 제어해 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호주에서는 대규모 저장 장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혼스데일과 빅토리아 호주 빅 배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업계는 테슬라의 ESS 규모가 2026년 이후 9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는 호주 전력 시스템에서 기저부하 관리와 또 피크 수요 대응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어서 금값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45년 만에 그 당시 1980년대 인플레이션 조정 최고치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또 경신하는 그런 기록이 나왔는데요. 세계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80년, 그러니까 45년 전 기록했던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과 대비해서 그 고점을 넘어선 것인데요.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값이 사상 유례없는 강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현지 시간 화요일 온스당 3,674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서만 30차례 이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1980년 1월 금 가격이 $850를 기록했던 당시 물가 수준으로 환산했을 때 약 3,590달러인데요. 이번 랠리로 이 기록마저 넘어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정 적자와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투자자들의 금 매수를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금 가격 40% 가까이 올랐고요. 런던 금고에 보관된 금의 가치는 지난달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최근 달러 약세와 미국 국채 매도세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은 금을 대체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이 흔들릴 경우에 금값이 더 뛰어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이 경기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마다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입증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 역시 세계가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동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잊지 맙시다 9.11. 자, 9.11이 그 119를 대신하는 미국의 그 긴급 신고 소방 전화 번호이기도 한데 9.11이라는 하필이면 또 그 9.11이라는 나라는 이게 9.11이라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이상하죠. 이게 우연인가요? 음모론에 하도 빠지다 보니까 그 실업자들 주로 고용 지표에서 고용자 수 감소된 폭 그 91만 1,000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91만 1,000일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91만 2천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 노동통계국을 장악한 가운데 91만 1,000건이 바이든 정부 때 뻥튀기 됐다고 하면서 91만 1,000건을 깎았죠. 그래서 그 일자리는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필이면 그것도 9.11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9.11 테러도 딱 9.11에 일어났어요. 이건 뭐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도 이거 가짜뉴스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 미국의 한복판에 저 빌딩에다가 저 비행기를 박을 수가 있지? 그 말고도 펜타곤도 하고 굉장히 동시다발적인 더 큰 어떤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주도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매년 이제 그 기리는 이 시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9.11이어가지고 9.11 테러에 대해서 이제 그 되돌아보면서 묵념을 하는 뭐 그런 날들을 가졌죠. 자, 운명의 그날 사나운 괴물들이 뭐 운명의 상징을 공격했다. 근데 저때 희한한 게 정말 또 이게 음모론인데 그 전날에 이제 풋옵션이라던가 주식시장이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것이 비이성적으로 증가를 했던 며칠간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뭐 누구는 굉장한 엄청난 급락에서 또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떼돈을 벌고 그 급락한 그 맨 마지막 지점에서 또 주식을 매수하여 다시 한번 또 어마어마한 또 부를 쌓았죠. 자, 그런 부를 쌓은 어떤 그런 그 대상들을 상대로 음모론이 뭐 계속 제기되곤 합니다. 뭐 그런 어떤 재미로 얘기 드리는 건데 물론 차트나 이런 거 기술적 분석에서 분명히 그런 징후가 있긴 했습니다. 9.11 테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주식시장에 초대형 악재가 나올 것을 예상하는 징조가 다 있었긴 했죠. 자, 그런 것을 이미 미리 알았다면 피할 수도 있었고 혹은 글로 베팅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주식시장에서 어떤 수익을 떠나서 이거는 진짜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9.11 테러를 딱 기리는 그날 하필이면은 또 그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지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지지를 하고 다녔어요. 이 극우 활동을 하고 다녔던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가 또 이제 공개 행사에서 총격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고 해서 막 불법 이민자 내쫓고 노숙자를 내쫓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이 기자분이 그 질문했잖아요. 나 옛날에 뭐 아침에 출근하다가 총의 위협을 받아서 납치당할 뻔했다. 그 당신도 총을 갖고 다니고 싶냐고 트럼프가 물어봤더니 당연하다 했을 때 트럼프가 며칠만 기다려보라고, 지금 너무 안전하게 만드니까 총이 필요 없을 거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어제 나왔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이 다 저기 중계가 됐죠. 막 대학생들이 지금 총소리가 난다고 어디로 막 다 어디서 나는지 모르니까 일단 다 뛰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공포스러운,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여긴 실제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정말 특이한 게, 만약에 저렇게 우리나라 같이 총기 허용이 안 된 국가에서 저런 사고가 일어나면 난리 나잖아요. 총기를 남은 거 다 회수를 해야 되고 무슨 공기총이고 뭐고 다 없애야 된다. 근데 미국은 오히려 저래서 이제 자신의 몸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렇죠? 총기의 규제하는 것을 이제 풀어야 된다, 뭐 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맥도날드 지점보다 총기 상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저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아마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총기 우호론자죠. 이게 원래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총격 사고가 또 났는데 하필이면은 이 극우 활동가, 트럼프 지지 극우 활동가로 지금 알려져 있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한 묵념을 지금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9.11 테러에 대해서 기리고, 그리고 이 극우 활동가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 찰리 커크를 공개적으로 지금 여기서 뭐 언급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죠. 24년 전이네요, 벌써. 이 당시에 정말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급락을 했었고, 서브프라임하고 이 9.11 테러, 이런 것들은 정말 한 10년, 20년 만에 나올까 말까한 주식시장의 어떤 대폭락의 그런 어떤 사건들이잖아요. 항상 거론이 되잖아요. 서브프라임, 9.11 테러,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IMF도 있었고, 이런 때마다 엄청난 주식시장에 혼란이 옵니다. 자, 2001년도 9월 11일입니다. 자, 2000년대를 넘어선 그 순간에 저런 일이 벌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잊지 않겠다고 매년 이제 대통령들이 다 뭐 서약을 하고 뭐 선서를 하는데, 신성한 서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있었겠죠.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성인이 되었다. 뭐 이제 고통을 잊고 뭐 새롭게 나가자, 뭐 이런 겁니다. 위대한 영웅들을 기린다 하면서 이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런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분이죠. 이제 이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가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존슨 하원 의장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의 대변인이었고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이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마침 어떻게 보면 이제 9.11 테러를 이제 기리는 이 9월 11일 날 이 지금 찰리 커크도 이 사망을 하면서 같이 기리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댄 아이브스, 애플 아직 안 죽었다. 자, 댄 아이브스가 또 출연을 했는데요. 역시 패셔니스타죠. 정말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가 저렇게 입고 공중파에 나오는 걸 못 봤거든요. 유튜브는 모르겠는데. 자, 정말 화려합니다. 과연 이 짐 크레이머랑 댄 아이브스, 누가 더 톡톡 튀는 패션을 내놓는지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기술주에 대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캐시 우드와 함께 어떻게 보면 쌍벽이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도 애정을 엄청 갖고 있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을 좀 줄이면 좋겠다고 발언했다가 이제 앨런 머스크가 댓글에다가 셔럽이라고 달았죠. 뭐 그 뒤로 뭐 반박은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특히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며칠 전에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건 리오넬 메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메시는 축구의 신이잖아요, 축신. 이 지금 축신에 비유를 했다는 거는 주신이란 얘기입니다, 팔란티어에게. 그리고 파크라는 단어를 또 만들기도 했죠. 이 파크라는 단어를 저기가 만들었긴 했지만
짐 크레이머가 만들긴 했지만 파크주를 저기 하기도 합니다. 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죠?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애플이 지금 신규 모델이 출시됐는데 시장의 반응이 별로 뜨겁지 않잖아요. 예전만큼 뭔가 혁신적인 게 없고 아이폰이 이제 시리즈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 사망하고 나서 뭔가 혁신적인 게 안 나오죠. 그때는 모바일 혁명을 여는 아이템이었잖아요. 인터넷 혁명 시대에서 이어받아서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바뀌면서 아이폰이라는 이 작은 기기에서 컴퓨터만한 그 성능을 지금 가져오니까 완전히 그 시대를 바꿔버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를 바꾸는 화두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의 대표 아이템을 아이폰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화두, 이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신규 모델이 나와도 예전만큼 반응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격이 비싸도 혁신적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거예요. 뭐지 저게? 스펙만 대충 올려놓고 가격이 너무 비싸네. 250만 원 거의 300만 원인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데 아이브스는 그렇지 않다. 아이브스는 지금 애플을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상회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70달러로 잡았거든요. 이분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부릅니다. 물론 캐시우드는 2,500달러 이상 부르기 때문에 물론 더 장기적인 얘기지만 어마어마한 수치를 부르고 있죠. 지금 300달러가 안 돼요. 테슬라가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애플도 목표 주가 270달러를 제시했는데 그동안 눌렸던 것은 애플의 AI 전략이 주가를 억눌러 왔다. 그러니까 애플이 AI 시대도 오는 걸 알았는데 그걸 선점하는데 실패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AI 전략을 계속 피다가 좀 실패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갔어요. 그게 주가가 안 간 건 아닌데 솔직히 미국 주식에서 안 간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제도 또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다 갔는데 문제는 엔비디아나 무슨 팔란티어나 이런 것처럼 예전에 애플이 아이폰으로 모바일 혁명을 주도할 때처럼 못 갔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사실 뭐 애플이 못 간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플도 거의 이제 신고가 영역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항상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눌렸잖아. 뭐 이런 거죠. 자, 애플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뭐 지금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과 제품들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뭐 아이폰 에어가 나와서 정말 가벼우면서도 견고하다. 근데 그 가벼우면서 견고하면 뭐하냐. 뭐 인공지능 시대에 뭔가를 보여줘야지 이러고 있는데 지금 데나이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과 제품들은 애플의 새 시대를 여는 불꽃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회사는 앞으로 생태계의 재활용 사례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지금 굉장히 기대감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오라클이 워낙 지금 이슈였기 때문에 어제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워낙 급등을 했죠. 그리고 레리 앨리슨이 단번에 8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에 등극을 했잖아요. 저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레리 앨리슨이 이 사실 오랫동안 공화당 그 지지 쪽입니다. 예전부터 원래 이 조금 저쪽이죠. 실리콘밸리 쪽은 약간 민주당 편향이었는데 레리 앨리슨은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루비오가 국무장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루비오가 트럼프 나오기 이전에 이 공화당 대선 후보 주자였습니다. 그때부터 루비오를 지지했던 게 레리 앨리슨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리 앨리슨이 지금 돈을 많아서 오른 거, 세계 최고의 부자가 오른 거, 오라클이 오른 거,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되게 반깁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머스크랑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레리 앨리슨은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에 계속 기부를 했고 머스크도 물론 갑자기 나타났지만 그렇죠?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잖아요. 레리 앨리슨은 옛날부터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리 앨리슨은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 굉장히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런 얘기고 이제 오라클 광고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브라만도 나오는데 옛날에 브라만하고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 이 둘이가 공화당을 굉장히 지지하면서 기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자, 세 번째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증, 텍사스에 무슨 일이입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전 또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것도 또 매주 발표한다고 또 뭐라 그럴까 봐 또 좀 겁이 나네요. 그렇죠? 트럼프가 하도 자기한테 안 좋은 지표 나오면은 다 뭐라고 하고 다 갈아치워버리니까 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급등하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PPI 낮게 나오니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스트루스 소절에.
PPI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네요. 파월은 바보입니다. 재앙입니다. 물가 상승이 아예 없는데요? 이게 바로 올리잖아요. 근데 실업수당 청구건수 높게 나왔으니까. 이게 언급 안 하지. 만약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낮게 나왔으면 바로 트루스 소재를 올렸을 거예요. 보세요. 늦은 파월, 재앙 파월, 실업자가 없는데요? 뭔 실업을 걱정합니까? 인플레이션도 없고 실업자도 없네요? 당신네들 2마리 토끼 잡는다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2마리 토끼가 다 잡혔네요. 물가 안정 최대 고용. 근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펜 때만 굴리면 되는데 이랬겠죠.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오고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파월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명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또 희한하게 노동통계국에서 일자리가 급감했다고 발표했다고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싫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하를 바라려면 파월한테 나쁜 경제 지표를 몰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또 나쁜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것도 싫으라마요 또.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는데 대신에 파월 너가 알아서 예측해가지고 경기가 나빠질 걸 예측해서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라. 뭐 이건 것 같아요. 내 지금 이 임기 내에 나쁜 경제 지표 나오는 건 싫다. 그래서 그 사전 작업을 이제 한 것 같아요. 바이든 정권 때 91만 1천 개의 일자리를 뻥튀기 했으니 그건 가짜다. 그러니까 지금 나쁘게 나오는 게 진짜 나쁜 게 아닌 거다라고 이렇게 박아놓고 왜냐면 자기 임기 내에 나쁘게 나오는 게 싫으니까 이 나쁘게 나와도 가짜인 거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다시 일하러 가세요. 미스터 파월. 요 지금 사이트에서 써놓은 건데 자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빼고 이 실업률이나 뭐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파월이 어쨌든 최대 고용 쪽에서는 이쪽에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연준의 2가지 목표가 그거잖아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파월도 그건 인정했잖아요. 고용 쪽은 최대 고용에 가까운 것 같다. 이 정도면. 근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이 물가 안정 쪽에서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거 한번 주간이니까 주간마다 나오는 거니까 이게 반짝했다고 파월이 고용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이미 안정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물가 안정 쪽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속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4주 평균이나 아니면 2주 연속 그런 걸 좀 봐야겠죠. 이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2주 연속 실업자의 지위를 유지한 사람들의 그 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4주 평균 넣어서 에버리지로 좀 길게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간으로 보면 너무 짧기 때문에 4주간의 움직임 혹은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그런 것들 좀 보면은 조금 이 지표가 조금 저기가 되죠. 완화가 되죠. 근데 지금 좀 특이한 게 있는 게 이걸 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열심히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써놨습니다. 딴 데는. 딴 곳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텍사스 지역이 갑자기 빵 튀었거든요. 이게 지금 텍사스 지역이 거의 뭐 매년 한 번씩 계속 튀는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텍사스에 무슨 일이 있는가. 지금 그게 여기서 궁금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메뉴가 텍사스인데 tek사스의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너무 그래프 자체가 압도적이에요, 지금. 이게 상대가 안 돼, 그래프가. 2위 그래프가 있는데 이 2위 그래프의 거의 몇 배인가요? 한 5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 지역에서 워낙에 많이 나와서 이게 하드캐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도대체 텍사스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지금 분석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일단 절대적인 수치는 텍사스가 저랬건 어쨌건 그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지금 2021년도죠. 2021년도 그다음에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그러니까 매년 2021년부터 매년 한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서 나왔거든요. 주간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이제 주간은 변동성이 있으니 2주 연속이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2주 연속도 지금 높게 나왔어요.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보면은 2023 그리고 2021 이런 데랑 지금 최고치를 치솟았던 데 있죠. 거기랑 거의 비슷한 높이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게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죠. 거의 박스권 상단의 근처에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도 2주 연속도 지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트루스 소셜에 아까 그 자기가 이제 9.11 테러를 기리면서 멜라니아 여사와
저기를 한 것을 종합해서 올렸어요. 아까 그 얘기가 이제 비슷한 이 워딩들이 나오죠. 그 운명적인 날 야만적인 괴물들이 우리 문명의 상징을 공격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굽히지 않을 것이고 뭐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뭐 이런 강한 어떤 미국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9.11 테러 때 갑자기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맨날 이제 거론을 하잖아요. 서브프라임 때 보셨죠? 제가 매니저였죠. 서브프라임 때 보셨죠? 뭐 9.11 테러 때 보셨죠? 남유럽 위기 때 보셨죠? 자, 항상 미국의 주식을 보세요. 주가가 폭락했을 때가 맨 저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그런가요? 주식시장이 지금 결국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움직임이 매년 결국 저점이었고 가보면 항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겪어온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들이 99년에 IT 버블도 있었고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가 10년, 15년 단위마다 있을 때마다 그게 출렁일 때마다가 다 V자 계곡 저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기리는 날도 그걸 같이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이런 기리는 날 우리도 물론 미국인이 아니지만 저런 거를 전 세계적인 어떤 사람으로서 당연히 묵념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주식시장 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급락을 했을 때 주식시장의 폭락은 결국 뭘 가져왔다? 급등을 가져오고 결국 상승을 했다 이거죠. 자, 마지막 사파를 그렸습니다. 자, 딱 봐도 트럼프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 주식 봉을 그려놨습니다. 뭐 양봉, 음봉인데 미국은 색깔이 반대긴 해요. 자, 근데 이거를 왜 그려놨냐면 아까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위기 속에 결국 주식시장은 피어올라서 그 꽃이 되어서 상승해서 최고가를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위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위기가 올지는 몰라요. 어제 보니까 뭐 UFO 뭐 저기 청문회 하던데 나사를 이제 없애버리겠다. 나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자료를 갖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UFO로 추정되는 물체다가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이 튕겼다며요. 상원에서 증언했습니다, 지금. 그게 정말이라면요. 그럼 미래엔 이런 일도 있겠죠.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이 이 지구를 침공해서 지구에 타격이 발생돼요. 그럼 9.11 테러 못지않은 주식시장에 대폭락이 오겠죠. 그때도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 옛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 폭락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투자의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외계인의 침공이든 뭐든 분명히 또 올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평생 탄탄하게 가지만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제가 금목걸이를 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1 테러, 미국이 무너질지 알았지만 일러,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불질러.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주로 움직일지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도 이 첫 번째 면을 장식하는 건 오픈 AI 소식입니다. 이 오픈 AI가 어제는 한국의 아시아 지역에서 세 번째 지사를 싱가포르와 일본 그리고 한국에 짓겠다고 한 소식 알려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한국과의 맞소운을 더 확대해가고 있는 오픈 AI입니다. 이 또다시 퓨리오사 AI와 칩 개발 협력에 나선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에는 오픈 AI가 이 퓨리오사 AI와 함께 120억 파라미터 모델 이 GPT-OSS를 구동할 수 있는 신형 레니게이드 칩을 개발해 협력에 나서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퓨리오사 측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고요. 또 최근에 문을 연 오픈 AI의 이 서울 사무소에서 레니게이드 카드 2개로 이 실시간 GPS-OSS
챗봇을 구동하는 것을 시연했다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았습니다. 오늘 따라서 이 퓨리오사 AI 관련주들 특히나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높은데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덩치가 큰 게 바로 LG전자죠. 이 전거래일도 0.13%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 퓨리오사 AI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보일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가격이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어제까지는 유가가 잠깐 좀 반등하나 싶었던 게 이 지정학적 이슈 때문이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 유가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2026년, 그러니까 내년에 세계 원유 공급이 하루 평균 333만 배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 역사적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만큼 현재 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증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특히나 2026년 상반기에는요, 이 하루에 400만 배럴에 달하는 정말 초대규모 공급 과잉이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랐습니다. 최근에 오펙 플러스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국과 브라질 등 이 비오펙 플러스 국가들까지 치열하게 생산량을 늘리고 있죠. 자, 여기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니까요. 다시 한번 이 수요 증가 기대까지 커지고 있는 이 석유입니다. 이어서 유가 하락주들 오늘 좋은 흐름 보일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항공주가 있겠고요.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선박 관련주들, 해운 관련주들, 또 화학 관련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은 흐름 이어가 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R 중에서도 의료 AI 관련 소식이 밤사이에 큰 건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템퍼스 AI 가지고 이제 영상 진단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 템퍼스 AI의 심장 영상 분석 플랫폼 템퍼스 픽셀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510K 특별 승인을 받은 건데 특히나 이 AI 영상 해석 시장에서의 선도를 이끌어가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닛이 상당히 이 맹위를 떨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뇌 MRI 또 심전도 등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여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JLK의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AI 기반 심혈관 영상 판독 솔루션을 현재 미국 FDA 승인에 제출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재 도전 중인 JLK까지 만약에 이번에 템퍼스 AI가 완전하게 현재 순항이 됐다는 점이 확인이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JLK도 좀 비슷한 흐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시장에 현재 만연합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밤사이에는 무려 7%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티은행이 계속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또 이어서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다가오는 23일에서의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예상치를 웃도는 가이던스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덧붙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샌디스크의 CEO 밤사이의 발언이 또 주목을 시장에서 받았는데요. 2026년까지 낸드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PC와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굉장히 강력한 AI 수요를 현재 요구하고 있죠. 이 때문에 오늘 메모리 반도체 추가적으로 강한 흐름 보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1.1%대 전거래일 상승 보였는데 이번 건은 낸드 플래시 관련 건이라는 점에서 특히나 이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주요 내용들 오늘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모레 시장 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찍었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시장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은데 가장 큰 사실은 이유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일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제는 뭐 시장이 완전히 이제 이 얘기로 거의 뭐 도배가 되다시피 했고 오늘 이데일리 신문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되게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로 경제 쪽, 시장 쪽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1, 2, 3 기사 3가지를 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들 중심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장 얘기를 해야죠. 이 대통령이 어제 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돼서 했던 멘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억 원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10억 원으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으니 그러면 원래대로 50억 원으로 올릴게 이런 표현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에서는 10억 원을 고집하지 않을게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가 그러면 원래대로 가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정부에서 나왔던 내용들 뭐 일단 구윤철 부총리라든가 김민석 국무총리라든가 또 대통령의 그동안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고 심지어는 지난번 여야 그 영수회담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 대통령이 했던 언급들까지 종합을 해본다 그러면 결국 10억 원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50억을 환원한다 이런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충분히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전해지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잘 초반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얘기가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초반에는 살짝 세론도 있었습니다만 오전장 한 중후반부죠. 다시 이제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다시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3,344까지 좀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된 표 한번 볼까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이제 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10억 원으로 낮췄던 거를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번 주에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상승률 보시죠. 증권이 탑이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다시 증권이 가장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반도체를 위시한 이 IT 쪽이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이 포함될 수 있는 금융, 은행. 그러니까 증권과 반도체 이 정도 보면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좀 충분히 좀 알 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런 시장의 어떤 상승세, 다시 이제 코스피 상승의 탄력이 좀 붙은 셈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탄력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려면 뭐가 이제 또 뒤따라야 되는 이거에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나오는 얘기는 두 가지죠.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가 의무화 관련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자사주 소가 의무화 쪽보다는 이건 사실 3차 상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포함을 해서 한 것 같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논점은 이거 아닙니까? 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35% 최고세율로 만들어놨고 이게 시장에서 달갑지 않아 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도 역시 이 부분도 대주주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 역시,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역시 시장에서 원하는 이소영 의원의 그 발의 내용이죠. 25%에 맞춰서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정책과 관련된 이런 시장의 우려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계기로 사실상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악재로서의 영향보다는 이제는 호재로서의 영향력. 그러니까 이 호재로서의 영향력이 지난 6, 7월 때처럼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이냐라는 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시장의 악재여서 시장을 다시 지수를 박스권에 가둬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사실상 이제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제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양도세, 이 대주주 기준 관련된 부분은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이제 그 구체적인 멘트고요.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어제 했던 또 얘기가 PBR 얘기를 또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선 직전에도 그랬고 대선 직후에도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직후에도 이제 마찬가지 PBR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PBR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에 골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PBR이 낮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PBR이 낮은 이유가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이 정말 PBR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정말 좀 뭐 자산도 시원찮고 뭐 실적도 시원찮고 이래서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해당 기업이 또는 해당 기업의 대주주나 오너가 PBR을 높일 만한 그런 어떤 활동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오히려 낮추려고 애를 쓴다. 이런 얘기가 좀 뉘앙스가 담겨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아예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BR이 낮은 이유를 가지고 이제 또 반복해서 한 얘기가 물적 분할 같은 이런 기업들의 쪼개기 분할 얘기, 그다음에 주가 조작 같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부정 공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뒤통수 치는 뭐 CB 발행이라든가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그런 해석으로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PBR이 낮은 이유가 우리 투자자들이 국장을 불신하는 이유가 된 거고 결국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기업들 이렇게 앞길을 잡고 있다, 발목을 잡고 있다. 또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이익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주가의 밸류업을 위해서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배당소득 분류가세 얘기도 살짝 언급을 한 거고요. 결국 이 저PBR 기업들, 그러니까 저PBR 이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어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이 몰려 있으니까 이거를 금융 쪽으로 머니 무브를 일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하겠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냐면 이제 부동산의 어떤 이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잡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억제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걸음 더 또는 한꺼풀 벗겨서 얘기를 하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이 주식이라든가 이런 투자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금융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 끊임없이 정책을 내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했던 저PBR 관련된 이게 비정상이다라는 대통령의 언급과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시장 언급 이 두 가지 얘기를 이제 묶어서 종합해서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임기 내내 적극적으로 계속 정책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겠다. 이제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 요거는 좀 미시적인 얘기인데 시장에서 이 에너지 정책 관련돼서 좀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원전 짓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왜 원전 전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해서 좀 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 배경은 사실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의 모멘텀이 더 컸던 게 사실입니다. 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 지을 것이 없다.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본인의 임기가 이제 5년이라는 걸 감안한 거겠죠. 그 얘기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내 임기가 사실 5년인데 원전을 지금 짓겠다고 그래도 아마 내 임기 끝물쯤에 가야 원전을 짓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전을 하나 짓는데 보통 14, 15년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빨리 지어도 11년, 2년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2009년도에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같은 경우 이제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죠.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지어도 그렇게 걸리는데 지금 원전을 짓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의미는 원전을 뭐 안 짓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자꾸 이제 미디어들이 기사를 쓰니까 어제 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곡해를 하지 말라는 표현을 막 여러 번 쓰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임기로 있는 5년 동안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전 세계 마찬가지로 한국도 굉장히 많은 전력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근데 원전을 가지고 그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냐라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첫 번째가 그거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원전 지을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전을 지으려면 일단 대규모의 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바닷가에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원전을 짓겠다고 예정이 돼 있던데 이런 데만으로도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원전을 지을 곳은 이제 거기다 찾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도 이 얘기고 첫 번째 얘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력 공급이 급한데 원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SMR 얘기도 어제 했는데 SMR도 지금 뭐 완전히 개발이 완료된 그런 모델이 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이 되게 폼은 나고 필요하다는 거 본인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한 부분을 원전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가장 빠르게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겠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뭐 시장에서 원전주들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상실되는 게 이런 얘기를 좀 보니까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블로그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전 모멘텀이 과연 원전 주가가 올랐을 때 그동안 국내 모멘텀 때문에 과연 원전주들이 올랐냐 이런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니 뭐 한전기술 등등등 이런 회사는 사실은 다 해외 모멘텀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해외 원전 수주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때문에 굳이 기존의 원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원전주의 모멘텀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다 해서 대통령이 원전 뭐 에너지 믹스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짧게 KT 얘기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KT 고객 5,561명 개인정보 유출됐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까지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얘기를 KT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제 뒤늦게 이제 인정을 하고 지금 KT 대표하고 뭐 이렇게 임원들 뭐 대국민 사과하고 있죠. 맨날 이런 모양 나오긴 합니다만 참 부질없죠. 내용을 좀 KT가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3개월 전부터 해킹 공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이렇게 되면 SK텔레콤도 사실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뭐 조사한다면은 이제 뭐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걸 내부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 통사들이 자꾸 이렇게 이 해킹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 정말 국민들한테 불신을 아주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회사의 성장에도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공식 사고를 했고 지금 이제 거의 사고 원인도 얼추 좀 파악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관련돼서는 전액 회사에서 다 이제 배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좀 빠르긴 했는데 어쨌든 이동통신사들 이번 유출 사고 두 번의 해킹 사고 연이어서 난 거 관련해서 뭔가 확실하게 보안 대책을 좀 만들지 않으면 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싸늘해질 수 있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중국의 경제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이 증시 얘기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일단 경제 상황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침체를 저번에 네.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 밖에도 또 소비 부진이라던가 네. 어떻게 보면 중국 시민들에게 미치는 실물 경제의 어떤 부진 영향들이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정확히 어떤가요? 지금 사실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냥 좋으냐 나쁘냐로 표현한다면 그건 나쁜 거고요. 네. 실제로 중국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지만 네. 그 주된 정책들이 주로 소비 진작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뭐 중국의 자체 경제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해도 대미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네. 지난달 같은 경우 30% 이상 감소가 됐죠. 반면에 이제 수출 총액 자체는 늘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쪽 수출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그 고급 제품, 고부가가치 제품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쪽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건 줄고 조금 부가가치가 적고 단가가 낮은 그런 제품 위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그러면 지표를 좀 살펴보면요, 이 중국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8월의 소비자 물가, 네. 지금 봤더니 이제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입니다. 네. 3개월 만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 경기가 정확하게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 그렇죠. 사실 그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것이 이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걸 좀 회복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하락으로 지표가 나오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이제 낭패라고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여기에다 이제 지표까지 좀 안 좋게 나온 상황인데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먹는 거라던가 타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품목별로 보니까 식품 가격이 4.3%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돼지고기라던가 이런 어떤 식품들 상당히 비싸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식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는 사실은 좀 하향하고 있는 네.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제값을 못 받는, 따라서 이제 손익이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 산업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사는 사람도 뭐 당황스럽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럽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네. 파는 쪽이 네. 더 큰 피해를 그쵸. 줄일 수 있으니까 네. 파는 이제 그런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승자가 없네요. 네. 네, 전부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경제가 그래도 좀 분석들이 다양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좋다 안 좋다로 따지자면 안 좋다 쪽이라고 하셨는데 경제가 4%대 성장을 한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또 이 통계 이면의 체가 경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또 의견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시각이 엇갈리는데 어떤 평가가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네. 그 통계 문제는 사실 심각했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부터 나서가지고 이제 통계를 잘못 네. 처리하는 거는 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므로 해서 통계가 이제 앞으로는 정확한 수치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동시에 중국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지표는 잘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많은 양의 정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정도 성장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저성장에 속합니다. 네. 그동안 중국이 고도 성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네. 경제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하면 이 산업 공급망 시스템 자체에 무리가 생기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도 중국은 최소한 4% 후반대 이상의 성장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4%가 낮은 성장률이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그렇죠. 보통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예. 돼요? 일반적으로 최소한 5% 중반대 이상은 성장을 해야 네. 여러 산업망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는 5% 정도로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최근 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이 민간 부문에 대한 지방 정부의 미지급금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을 좀 이제 풀고 있다, 네. 해소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외신에서 이제 쏟아지는 보도인데 이 상당한 부분에 채굴이 있었던 것으로 네. 전해졌는데 거의 뭐 연간 1조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를 이제 갚는 건가요? 이제 연간 1조 달러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 중국 정부나 국영기업. 네. 근데 우리 같은 체제에서 보면 이런 고객들은 소수 고객입니다. 근데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객들이 원래는 대다수였죠. 그래서 이렇게 체불이 되는 게 관행적으로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 정부나 특히 지방정부 그리고 국영기업체에 납품을 하고 몇 년씩 돈을 못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누적치가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내수 진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단순히 통화만 풀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도 동시에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지금 이 새로운 정책이 발표된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이 현실화돼서 이런 정도 1조 달러 이상이면은 네. 뭐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네. 이 돈이 순리대로 풀려서 그동안 체불을 받게 되면 네. 민간 경제 쪽이 확 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로 세 마리의 새를 잡는 그런 정책 의도라고 하겠죠. 네,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연간은 아니고 이제 연체 규모가 말씀하신 대로 네, 1조 달러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밀린 돈을 빨리 풀어주면 네. 민간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실 여기엔 모순이 있는 게 원래대로 하면 네. 진작에 다 줬어야 되는 돈이죠.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각 지방 정부나 국영 기업에서 줘야 될 돈을 밀어놓고 자기들이 쓰고 싶은데 먼저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내부의 모순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참 저희랑 좀 시스템이 달라서 예.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특수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중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뭐 지금 가지고 사실 뭐 지불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돈이긴 네. 하지만 어쨌든 다시금 지금 이 상황에서 돌려준다라는 얘기고 뭐 또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강력한 부양책들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런 어떤 이 중국의 부양책들이 좀 정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네, 증시가 올라가는 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정책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저는 그 의견에는 사실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푼다든가 네. 증시를 부양을 하는 것이 실물 경제에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정책 주안점은 실물 경제를 올리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상승하는 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뭔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증시는 이제 중국 경제와 좀 다르게 갈까요? 그러니까 뭐 경제랑 굳이 동조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적 원인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글로벌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정책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미래 예측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예. 큰 자금일수록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로 옮겨가는 그렇죠. 중이고 네네. 현재로서는 그래도 중국 증시 쪽이 더 낫다는 판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밀려오니까 중국의 실물 경제와는 조금 관계없이 증시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경제랑 증시랑 동조화가 되지 않는 이유 바로 이 글로벌 증시의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슈죠. 이번 이 미국 조지아 공장의 단속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국과 미국 관계라던가 또 중국과 한국 미국 관계라던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중국은 사실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미국과도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국과도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이제 태도 표명을 못하지만 그렇죠. 네네.
소위 그 시사평론가들의 그 소수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조금씩은 나오는데 네. 좀 비아냥거리죠. 한국 봐라, 그거 봐라. 네네. 어디 미국에 붙으니까 좋더냐. 뭐 이런 톤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걸 뭐 네, 이런 네.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박사님이랑 여러 번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중국은 좀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어떤 나라들보다도 사실 정책과 실행에 앞서서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라는 것 중에서 네. 소위 신뢰라는 부분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 성의 있는 태도로 성의 있는 마인드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국에 그동안 우리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해왔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한테 그렇지 그렇게 않다. 성의를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서운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미국의 이 이슈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뭐 중국과는 좀 달리 또 한국 기업들은 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기색을 보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 입장이 있을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 단기적으로는 또 중국 자국의 배터리 산업이라던가 전기차 기업이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그런 기대도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런 기대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미국 시장은 그들의 전기차를 수출하거나 배터리를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으로 일단 보거든요. 네네. 미국이 이렇게 막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나 전기차 공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사실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조지아 공장 상관없이 지금 또 정치적 또 외교적인 관계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미일이라던가 북중러라던가 이런 어떤 국가들 간의 관계가 좀 돈독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 실용 외교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전망을 여쭤보고 싶어요. 전반적으로는 네. 냉각돼가고 있는 관계라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안미 경중이라는 그런 방식이 네. 앞으로는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발언도 했었고,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전승절에 참석해 주기를 희망해 왔는데 네. 역시 가지는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서운하달까요? 그런 쪽으로 지금 정서가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중국은 좀 뒤끝이 있나요? 매우 크죠.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네. 중국 분들은 이렇습니다. 인내심이 커서 많이 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네. 생각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인상이 이제 그렇게 심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참지만 자신의 인내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뭐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중국 대사를 접견을 하는 등의 네. 어떤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자 이런 발언도 나오거든요. 네, 네. 같은 움직임일까요? 그러니까 네. 중국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네. 마지막 시도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관계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양국 간에는 또 문화적, 인적 교류가 원래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뭐 방문객,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출국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한알령이라던가 네. 또 뭐 관련된 수혜주 또 종목들도 있었고, 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양국 간의 문화적 또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려면 가장 시급하게 좀 추진이 돼야 되는 과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가 중국 관계에 대해서 네. 좀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지난번 정권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거리를 멀리 해왔고 이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변화가 있을까 기대가 컸지만 역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않는 있죠. 상황으로 네. 지금 가고 있고 원래 한한령이나 이런 것들도 시작이 됐던 것이 그 사드 사태로 시작이 됐던 맞습니다.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드 체계가 중국 눈으로 봤을 때 그러면 뭐가 변화가 있냐면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시각에서 봤을 땐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는데 왜 한국 쪽에서는 뭔가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도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슈에서만 봤었어도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은 굉장히 협력을 공고히 하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근데 중국과는 특별한 큰 이슈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정부와의 교류를 크게 활성화한다라던가 네. 중국 정부와의 어떤 이전에 좀 부진했던 이슈들을 좀 네. 메이크업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거나 이런 네.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없었죠. 네. 이번에 열리는 에이펙의 네. 기대가 커서 이 에이펙에는 원래대로 하면 시진핑 주석이 좀 참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있었으니까 네. 요 계기를 살려서 여러 가지 그간의 이슈를 풀어보자는 그런 노력이 한중 양국에 모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입장에서는 그 전승절 행사를 비롯해서 네. 한국의 새 정부의 입장도 큰 변화가 없다. 네. 이런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전승절에서 이제 북중러 3개국 정상이 전 세계 앞에서 친밀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국 쪽에서의 큰 어떤 성의 표시랄까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이상 큰 그 호전의 전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부가 좀 새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한번 이렇게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네. 어렵죠. 어렵죠.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과 또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문화적, 인적 교류, 정치적, 외교적 관계 뭐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이 중국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기술 자립화에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는 네.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네. 지금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반도체와 뭐 첨단 산업들에 대해서 기술 자립을 계속해서 국가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일단 내년부터 이제 15차 계획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금년에 종료되는 14차 계획까지는 네. 서구의 기술을 따라잡는다는 그런 전략 목표였습니다. 예. 내년에 시작되는 15차부터는 서구의 기술을 추월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예요. 네. 그리고 그동안 바이든 5년 동안 지속됐던 기술 제재가 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으니까 네. 중국으로서는 선택이 없죠. 기술을 자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립한 이상엔 미국이나 유럽 기술, 선진국 기술을 추월해 가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고요. 우리나라 그 미디어에는 잘 발표가 안 되지만 지금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위성이 발사되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네, 15차 계획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 경제와 또 증시 더불어서 중국 자립의 기술과 관련해서도 이철 박사님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마켓나우 1부가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